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오늘부터 한글날까지 3일 연휴가 또 시작됐네요.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참 제가 그렇게 못 사는 만큼 그만큼 더 멋있게들 화려하게들 사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다들 소박하게 사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구독자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박하죠. 저 뭐 세상에 큰 욕심 없습니다. 1000만 명 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상당히 제 채널을 아주 과대평가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90분, 100분이 넘는 영상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클릭 딱 했다가 뭔데 이렇게 90분, 100분이 넘지 하는데 놓친 내가 나와가지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느릿느릿 뭔 얘기를 하면은 30초 듣기 전에 다 나가죠. 제가 볼 때 90%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인연이 닿아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 통계 뭐 분석, 동영상 분석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오래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끊어서 듣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완주를 해가지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워서 주제도 어렵고 시간도 길고 해가지고 근다고 뭐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면에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지만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고 계속 늘어붙더라고요. 숫자가 가다가 중간에 아닌가봐 하고 한번 쭉 빠져가지고 또 뭔가 또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다시 쭉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느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한 명, 두 명 계속 모아갑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제가 다른 채널은 어떻게 물론 뭐 다른 채널하고 비교할 거리 못 되죠. 여기가 그런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거기에 좀 만족을 하고요. 무엇보다 좀 놀라운 거는 아니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매번 다루는 거 보면 굉장히 깊은 주제까지도 다르죠. 누가 이런 얘기를 자기 쉬는 시간에 노래방 가고 드라마 가고 영화 보고 술 먹고 싶지 이런 얘기를 요즘같이 시간이 금인 시대에 1시간 반씩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누가 들어줄까 하는데 그 누가가 꾸준히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이 뭐 지금 뭐 좀 많이 떴죠 하루.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어제 뭐가 나왔나요?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나왔죠. 근데 여전히 또 깜짝 놀랄 정도로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푹 밑으로 꺼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놀래서 꺼졌다가 그거 회복하고 또 오르고 해서 거의 장중에 그 움직인 폭만 따지면 2% 이상 3% 가까이 오른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버슈팅 했다고 그래요. 경제 지표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다들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또 마음속에 깊은 수수께끼 의문만 던지고 일주일을 금요일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게 뭔 일일까 아침에 자고 있나가지고 보면서 이거저거 좀 보면서 대충 이런 식이구나 하고 연휴를 또 어떻게 좀 어제부터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다 겨울옷 꺼내고 겨울이불 꺼내서 다 말리고 빨래하고 짐 정리도 하고 아주 그 와중에 이제 반찬도 만들고 또 틈틈이 저기 이제 기사들 경제 기사들 보면서 문서도 작성하고 아주 바빠요. 혼자 살아도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그 와중에 또 밖에 나가 또 자전거도 타고 한 바퀴씩 돌아다니고 아주 하루가 정신 없습니다. 뭐 시장에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어도 대충 이제 혼자 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은 저도 오늘 하루 어딘가 또 지금 재밌게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번 영상 만든 지 벌써 이틀째네 3일째네 슬슬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주 이 책임감이 역시 1000만 유튜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어디 나가서 저도 또 이제 놀고 싶고 해도 그래 영상 하나 더 만들자 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제 책임감도 사실 뭐 굳이 남들한테 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뭐 얘기해야 되나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이 긴 얘기를 자기 그 힘든 시간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 나름 보답을 해야지 그런 책임감에 또 별거 아니고 남들 다 아는 얘기이지만 또 한번 장판에 이제 5일장 가서 펌 벌리고 사람들 모으듯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왜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제가 보는 시장을 보는 견해하고요. 뭐 그런 거 조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 채널인데 그동안 저기 쭉 올라왔던 동영상들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동영상들 보면 뭔가 썸네일만 봐도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흐름이 있죠. 뭡니까 결국 사냥개죠 뭐. 여기서부터 태풍 뛰어 올리고 사냥개들이 왈왈왈왈 나오고 브릭스가 뚜껑이 딱 열리면서 이놈들 봐라 반항하네 하니까 또 안되겠다 해가지고 또 왈왈왈 해가지고 저번 영상까지 사냥의 방식 사냥의 계절 끝냈죠. 오늘의 가지는 이걸로 해봤습니다. 일단 김 한번 뺍시다. 먹는 김 말고요. 압력밥솥에서 뜸 들이는 거 있잖아요. 김 한번 쭉 빼야 되죠. 화물차도 이제 큰 거 막 저기 막 5톤 뭐 10톤 15톤 그런 거 25톤 보면 버스도 그러고 가다 한번 김 한 번씩 칙 빼야 되죠. 과열된 거 빼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 있죠. 3일 전 영상에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긴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기울기가 너무 급하다. 이러면은 미국 부채까지 자극받으면서 심리적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야, 여기서 계속 뭐 5%, 4.7 올라오고 5% 금방금방 간다며 내일이면 가겠네. 그러면 점점 더 채권을 안 사고 다 막 팔죠. 갖고 있는 것도 팔고 지금도 사지 말어. 그러면은 시중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국채고 회사에서 하는 기업에서 하는 건 회사채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 그것과 연관돼서 시중에서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죠? 점점 그 회사채를 안 사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해서. 우리 작년에 레고 사태 아시잖아요. 레고 사태가 왜 문제였죠? 레고 사태 터지면 그 레고 저기 그거 하나만 뭐 문제되는 거지 뭐 레고 하나 무너진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져? 너무 대한민국을 브릭스로 이상하게 보고 있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뭡니까? 심리의 문제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야 저기 회사채가 저렇게 보장도 안 해주고 지방에서 저기 부실해 문제가 댕겨. 그런 문제가 딱 퍼지면 각종 모든 회사채 시장에서 다들 안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야, 지금 레고 사태 이렇게 문제 터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고금리로 이렇게 되면은 점점 회사채는 점점 어려워지겠네. 아유, 저거 괜히 샀다가 골치만 아프고 살려는 사람들이 손이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회사채를 팔아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안 사니까 금리 더 많이 준다고 막 유혹합니다.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회사로선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근데 시중에 막 흉흉한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야, 내일이면 국채 금리가 5% 간대더라. 안 사 그러면 지금 회사채 나와도 안 사죠. 나중에 이거 어차피 지금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게 돼 있어. 뭐들어 지금 사 한참 기다렸다 사. 집값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막 집값이 어디선가 막 뭐 이러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지 한데 집값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보죠. 막 갑자기 막 서울, 경기, 뭐 저기 대구, 대전, 막 광주 이런 데서 집값 폭락 사태가 막 계속 연일 나오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 안 삽니다. 돈 있어도. 여기보다 한참 더 떨어지겠구만. 그때 가서 사지 뭐 하고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놓는 집 내놔가지고 돈 융통하려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급해지니까 집값을 더 후려쳐서 더 싸게 내놓죠. 그래서 그 쏠림 현상,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게 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쏠림 현상이면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들 말로는 뭐 채권 작용단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좀 더 나은 이익을 바라는 어떤 그 투기적인 움직임이죠. 사람들 심리를 자극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미국 안에서도 사실 지금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까지 터질 일은 아닌데 우리 작년 레고 사태 때처럼 모든 그 위험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안 터지고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되는 게 계속 유지되면 6개월 뒤에나 터질 회사들이 지금부터 빵빵 미리 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막아야겠죠. 비슷한 사건 기억나시죠? 언제입니까? 금년 3월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 문제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나는데 옆집으로 막 그 다음날부터 전염되죠? 야, 실리콘밸리가 왜 무너졌어? 아니 가네가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장기채를 걔네들이 막 갑자기 떼돈 벌어갖고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 웨스트 코스트 그쪽에서 이번에 막 그 팬데믹 때 저기 막 IT 기업들 잘 나가고 할 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은행이 벌면서 예금이 들어오면서 돈을 주체를 못해요. 그랬죠? 갖고 이스트 코스트에 있는 골드만삭스한테 이 돈 좀 어떻게 좀 시골에서 와갖고 강남 저기 은행 가가지고 이 돈 어떻게 좀 불려주십시오. 우리 잘 모르겠네요. 시골에서만 살아가지고 우리 저기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뭐 그런 데서 온 사람이라서 아유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불려줄게 하고 골드만삭스가 장난쳤죠. 예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장기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던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고금리 상태가 작년부터 유지가 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뭔가 현금의 유동성을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야죠. 좀 적금 깨듯이. 근데 보니까 미국 장기채를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장부에 이제 그 전까지는 안 팔면은 이거는 손해가 아니죠. 장부의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만 원에 샀다. 지금 6만 6천 원이다. 나 안 팔아. 버틸 거야. 하면 여러분 아직 손해 아닙니다. 하지만 아유 내달부터 당장 우리 애기 중학교 가는데 뭐라도 저기 짜장면이라도 책가방도 사주고 해야지 하고는 삼성 주식 팔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손실 4만원 손실 주당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미국채를 들고 있던 걸 팔아가지고 손실이 이렇게나 심해? 여기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우리 예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시장에 이런 위험 심리가 공포가 확산이 되죠.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어? 아이고 참.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래. 옆집에 경남은행도, 광주은행도, 대구은행도, 전북은행도 다 그런데. 나 거기에다 지금 2천만 원 넣어놨는데 당장 빼야지 막 사방에서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그때 빠르게 대처했던 거죠. 재무부나 뭐 저기 JP모건 체이스나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투기적인 쏠림 현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장기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한번 좀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시장에서 지금 꾸준히 일어나는 일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일본에서 여기입니다. 예, 일본 10년물 금리. 자, 이제부터는 1.0까지 올리는데 예전에 보니까 야 무작정 여기로 계단식으로 올린다들 하니까 전부 다 여기 올렸으면 다음에 더 올릴 수 있겠구만 하고 여기 막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죠. 쏠림 현상에. 그러니까 뱅크런 막듯이 여기서 미국 저기 일본 당국이 0.5% 이상 넘게 되면은 이거 일본 국채 싹 사다가 매입해 주느라고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몇 달 동안.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의 한 수를 둬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지. 과하게 쏠림 현상이 안 생기게. 가다가 0.75, 0.63 정도에서 한번 쭉 잡아주고 그러면은 일본 당국이 이번에는 슬슬슬 올려주는 거 아무 저기 상관 안 하고 미국 자기네 국채 금리가 올라도 방관하는 것 같더니 여기 딱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여기서 잡아두려고 하네. 0. 이게 얼마야? 0.65쯤에서 딱 잡아두네 보니까 여기 시장이 개입해가지고 미국 국채 일본 국채를 지들이 또 사주면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잡아가두는구나.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투기적으로 여기다 배팅하려는 애들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김 한번 빼고 나면 다시 또 슬슬 올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슬슬 이런 움직임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었죠. 이거 너무 급하다. 한번 그런 식으로 김 한번 빼줘야지. 안 그러면 실물 시장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3월에 뱅크런 터지려고 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문제가 뭐 미국 문제 터지면 뭐 다른 나라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어떤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먼저 터져주고 미국은 끝까지 잘 버티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 김 빼지 않겠냐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상대 경쟁국들이 금리와 부채 문제로 쓰러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국도 같이 어디선가 뭔가 터진다면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가급적 미국은 최후까지 홀로 경제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손해를 보거나 그것이 이제 진짜 미국이 원하는 연착륙이죠. 예, 그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월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연착륙, 경착륙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는 연착륙, 경착륙 그때 아주 그 하반기 시즌4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그 영상 있었죠. 진짜 연착륙이 뭐고 진짜 경착륙이 뭔가 제가 보는 못 찾겠네. 여기 진짜 경착륙과 진짜 연착륙의 의미가 뭔가 9월 2일에 만든 영상이죠. 그런데 아니면 이쯤에서 미국 안에서 뭔가 문제가 빵빵 터져도 그래도 한번 자폭 스위치를 터뜨렸을 때 자기들이 딱 타겟으로 삼는 상대 중국이나 이런 데는 확실하게 쓰러지겠구나, 떡실신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안 말리고 뭐든 터져봐라 하고 더 막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꼭 그래야만 한다고 느낄 때는 그것은 바로 경착륙이 될 거고요. 한 번쯤 세계에 또 한 번 충격이 올 거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도와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킨다 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이 방향으로 갈 거다고 우리가 봤던 거죠. 이 방법은 사실은 적성국인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기축통화 경쟁자들 걔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맹이든 우방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러에 목매는 모두의 목을 죄는 자폭 필살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죠. 특히 지금 이 작전을 제일 열심히 밀어주는 일본이 지금 희생이 굉장히 큽니다. 뭐 150엔 지금 갔죠. 굉장히 희생이 크지만 희생이 큰 만큼 걔네들 열심히 따박따박 따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일본 새로 취임한 국방부 장관이 미국 건너가서 1대1로 딱 독대했더만요. 굉장히 국격이 몇 년 사이에 높아졌죠. 최근 1, 2년 사이에 미국 국방장관하고 1대1로 새로 취임했다고 건너가가지고 뭔가 이 전 세계 국방을 논의할 정도로 지금 컸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런 짓 하나요? 못 오죠. 그만큼 대우해 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또 그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뭐 일본에 꼭 있어야 될 좋은 무기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 결정 보고 뭐 하고 들어오려면은 뭐 몇 년 걸리는데 그거 한 1년 땡겨갖고 금방 내년 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희생하는 만큼 따박따박 잘 따가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대충 뭐 서론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기조를 알고 바로 이제 어제 왜 시장에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는가를 이번 10월 지금 오늘이 7일인데 지난 일주일간 열흘간 대충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시간 순서대로 타임라인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나 굉장히 이 밑에 숫사원들 한번 1000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만 알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 저도 쉬는 날 하기 싫은 거 이렇게 시간 내서 하니까 듣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2번은 안 해요. 1번 할 거예요. 모든 타임라인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바꿔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이렇게 도움되는 사진도 갖다 이거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사 스크랩한 거 여기다 링크 걸고 이거 만드는데 무슨 그 대학생들이나 우리 회사원분들 뭐 파워포인트 만드느라고 시간 다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9월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그 당시 만든 영상에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왜 뜨지?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합당하게 8월 초부터 장기채 금리가 떴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 때문에 뜨나 저것 때문에 뜨나 말들이 많았죠. 한 달 반 넘도록 뭐 왜 그러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방 이러다 말 거야 하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냥개들이 나와서 월월 떠들고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데 하다가 지금 우리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시장에는 이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로 5% 이상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사냥개 작전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작전은 바로 추석 연휴 전날부터 바로 어제까지 대략 2주일 정도, 보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분위기가 2주 만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분위기가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 여러 가지 장기채권 금리가 4% 이상 오르고 올라봤자 4.25겠지. 4.5, 4.75? 야, 이건 아닌데 4.75는 예전에 레리 서머스가 한번 그 얘기 하긴 했는데 진짜 여기까지 오네 했는데 아니래. 뭐가 아냐. 5% 넘는데 야 7% 간다는 애도 있어. 뭐? 예전 같으면 코웃음 쳤겠지만 이제는 이것을 농담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그럴 수 있겠네.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어제까지 해서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사냥개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죠. 예. 이거 지금 그동안 쭉
연휴 때도 추석 연휴 때도 제가 이렇게 국채금리 사냥개들과 추석에 그 영향으로 환율도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내용까지 그때 또 연휴 때도 이렇게 만들었었죠. 보시죠. 9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월 30일 날 그 당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순순히 0.75 수준에서 머무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통은 시장 사람들이 다 사람 마음이 똑같다 보니까 저도 보세요. 저도 옆에다가 이렇게 2.5, 0.25 단위로 선 그어놨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딱 떨어지는 거. 0.5에서 시작했는데 예전에 1.0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용인하겠다. 일본 중앙은행이 7월 말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리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잡아가더라도 한 4구역 정도로 나눠서 올리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 했었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속도 조절하니라고. 그래서 이게 중간이 0.75가 오니까 언제부터 왔나요? 9월 22일부터 0.75에 딱 왔는데 이때부터 야 당분간 여기도 보니까 0.65에서 잡아가는데 한참 잡아놨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0.75 라인에서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들 신경 쓰겠죠.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9월 30일이 돼가지고 근데 9월 30일까지 이제 0.75 라인 위에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때까지 며칠간 한 일주일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0.75 라인에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예전 이렇게 지금 안 잡아놓고 0.75가 자기들이 볼 때는 중요한 타이밍 라인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올려버리면은 야 이거 지금 1.0까지 그냥 쫙쫙 계속 올려주려나 봐 하고 여기 또 이제 채권 금리 급등을 노리고 뭔가 좀 한탕 하려는 이제 국제 이제 투기 세력들이 헤지펀드들이 얼씨구나 하고 일본 국채 더 팔아제끼면서 재미 보려고 덤벼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 연휴 전부터 달러 강세 띄워주고 미국 국채 금리 올려주기 작전이 지금 진행된 거 아닙니까? 사냥개들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자기네 좀 이렇게 쉬어가야겠다. 너무 급하게 자기들 공격받으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거 국채 매입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예전같이 한참 동안 0.75에서 잡아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많이 잡아가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뭐 좀 어떨지 몰라도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올려주긴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작전이 미국에서 야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신호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 금리 올라라 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0.75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에나들이 다 달라들어서 야 이거 일본 당국가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냥 올려버리자고 다 달라들면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일본도 힘들어질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갑자기 너무 빠르게 이게 속도 조절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시속 60km, 80km. 근데 갑자기 110km, 120km 되면은 아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기업들도 그러고. 지금 애매한 타이밍이 온 거죠, 여기서. 야,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올려주려면 우리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 기울기로. 여기서 근다고 해서 당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줘 버리면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일본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이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무도 이런 거 관심 안 가지겠지만, 저는 은근히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이에나들이 덤벼드니까. 근데 이때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9월 30일 날.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0.77 넘으면서 0.75를 그냥 용인하고 안 쉬고 그냥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이거 봐라 하고 보고 있으니까 일본 당국도 그거를 무시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우리 이거 좌시할 수 없다. 좀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BOJ가 국채를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매입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입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9월 30일 볼까요? 9월 30일 여기죠. 그 전날 한번 팍 위로 뜨니까, 그죠? 9월 28일에 이때 얼마야? 0.78까지 한번 푹 뜨니까, 아,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거지. 우리 0.75에서 한번 당연히 쉬어가야지. 너희들 우리 일본 우습게 보지 마 하면서 그런 발표를 하고 실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참 이렇게 0.75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히려 0. 그 전날보다 하루 뻥 더 떠버리죠. 10월 2일부터 10월달 들어와서, 그리고도 그렇게 별로 잡아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라색 선이 5일선입니다. 계속 5일선 위로 띄워주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입으로는 자기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속도 조절해서 여기다 묶어두겠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사준 거는 눈꽃만큼 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방법이 신의 안 쓰죠. 여기 살살 올리는데 어떤 기울기와 어떤 폭으로 올릴 거는 언제든 엿장수 마음대로다. 자기들이 여기서 이걸 가격을 여기다 맞추고 싶다 하면은 그만큼 사주는 겁니다. 일본 국채를 자기들이, 미국 연준이 그동안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준 것처럼 지들이 일본 국채를 사줘서 이 금리를 이대로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말로는 0.75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네. 우리 일본 중앙에 들어가 샀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뜨는 거 보면 뭡니까? 사는 신용만 했다는 거죠. 얼마 샀는가는 안 밝히거든요. 결국은 립 서비스 한 거지 보낸 겁니다. 맞죠? 우리 일본 호락호락 보지 말고 너희들 하이에나들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 일본 국채 금리 크게 올려가지고 우리 일본 경제 자극하지 마 하면서 립 서비스는 했지만 사실 실제 들어가 개입하는 건 눈꽃만 차한동 만원동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올려줬다는 겁니다. 왜 올려줬죠? 네, 추석 연휴부터 해서 지금 지난 한 보름 동안 미국 국채 금리 올려주기 작전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주는 거죠. 사실은 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번 작전에서 한 7할 정도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서 10년물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럴 때는 뉴스들 나오고 움직임 보면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참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올렸다는 거는 입으로는 가서 개입한다 하면서 자기들 일본 경제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 효과만 취했을 뿐이고 실제는 그대로 보내줘가지고 우리 미국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하고 자기 한 몸 희생했다라는 건 다 페이크죠. 페이크. 이런 흥미로운 움직임. 이렇게 국채 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얘네들이 채권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채 매입에 들어갔던 거하고 너무 다른 차트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도 뭔가 정보가 하나 모이는 거죠. 어떤 정보죠? 미국 국채 금리 올리려고 작정했구나 이놈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렇죠? 그러나 이거 하나 갖고 모든 거를 이거 봐라 하고 내 말이 맞지 할 순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계속 시간별로 모아보는 겁니다. 10월 3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10월 3일에는요. 이때 달러 엔 환율도 역시 용납하기 어려운 150엔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달러 엔 환율인데요. 예전부터 같이 봤었죠. 예전에는 140엔만 와도 여기서도 뭐 막 시장에서 뭐 난리치고 저기 뭐 당국이 나와서 단아까 손아까 개나까 다 나와가지고 좌시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시장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7월 말부터 해가지고 가미카제 태풍 딱 띄우고 나서는 그냥 보내주죠. 140엔에서 한 말도 안 하고 보내줬어요. 145엔에서는 잡겠지 했는데 이때 좌시하지 않겠다 어쩌겠다 한두 마디는 하는데 실제 이때도 잡지 않고 보내줘 버리죠. 아까 그 국채 금리 시장에 자기들이 국채 시장에 매입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뭐 끌어내릴 것처럼 말은 기사는 내놓지만 그냥 보내주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150엔은 정말 위험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엔 넘으면 일본 경제의 타격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쉽게 넘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50엔이 막 가까워진단 말이죠. 9월 말부터. 근데 이때도 보면은 달러 강세를 지금 이 작전이 달러 강세를 받쳐주는 작전이니까 일본 엔화는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개의 준 기축통화, 준 기축통화의 그 달러 가치를 판가름하는 달러 인덱스 안에서 일본의 엔화나 유럽의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화 등이 강세가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자기들이 이렇게 엔화 약세가 되면 달러 강세를 받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받쳐주겠어요? 150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50엔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환투기 세력들 다 달라붙습니다. 정고점 뚫고 이게 끝장났네. 너덜너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신호를 한번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150엔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9월 말 10월 초에서 계속해서 구두 개입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뭔 일 있으면 우리가 개입할 거다 하고 막 속도 조절 시킵니다. 이때 심지어 뭐 옐런 장관까지 나와서 도와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결국은 10월 3일 밤에 이렇게 자기 한 몸 희생하다가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찍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당국이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10월 3일 요거 꼬리 긴 거 보이시죠? 이거 이 꼬리 긴 거 보이세요? 밑에까지? 어마어마하게 잡아 내렸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150엔 넘는 건 못 참겠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이후로 3일 지나갖고 오늘 얼마입니까? 149.32엔이에요. 지금. 시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리려면 아니다 싶어서 내리면 쭉쭉 해가지고 지금 한참 내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찔끔 내리는 신용만 한 것 같죠? 150엔은 안 넘기고 이거 역시 뭡니까? 엄청나게 엄포를 놓기는 하지만 한 시간 봉으로 볼까요? 한 시간 봉으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150엔 딱 여기 다니까 딱딱 다니까 언제 10월 3일날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150엔 뚫어버렸죠. 뚫으니까 그건 안 되죠 하고 잡아내렸어요. 잡아내렸는데 내리는 것이 쭉쭉쭉 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잡아 끌더니 그냥 지금 148엔부터 또 그냥 148엔 밑으로는 내릴 마음이 아직 없다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150엔을 크게 넘어서 자기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일단은 막았고 150엔은 정말 정부와 당국이 안 넘기려고 환율 시장에서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거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일본 경제를 좀 보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내리진 않고 148엔, 149엔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엄포를 놓은 것과 달리 실제 액션은 좀 소극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그 국채시장에서 나타난 일본 국채시장에서 나타난 0.75에서 뭔가 할 것 같이 하더니 허는 신용만 하고 보낸 것처럼 결국은 연휴에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되도록 일본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닌 척 발표는 했지만 실제 차트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작전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일 정부가 시장 개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요. 결국은 뭡니까? 일본 측이 미세하게 완급 조절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숨통도 트이면서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켜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달러 보고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임무도 완수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근데 달러 강세와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을 지금 더 이렇게 급하게 이번 최근 추석 연휴까지 해서 지난 보름간 이렇게 급하게 진행시켰나요? 그렇죠. 제가 시즌4가 그래서 시작됐다고 했죠. 브릭스 회의 때문에. 브릭스 회의 결과 보니까
지들은 아닌 척했지만 며칠 뒤에 드러난 거 보니까 확실하게 반기를 든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달러에서 벗어나고 페트로달러도 깨부시고 지들끼리 새로운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 대적하는 CIPS죠. 욕 같네요. 잘 얘기하는 CIPS. 차이나에서 뭐 이렇게 주도가 돼서 만든 자기들끼리의 국제 결제 시스템. CIPS라고 발음하지 뭐 CIPS라고 해야겠네. 예.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새로운 어떤 단일 체제가 됐든 브릭스 달러가 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달러 배제하고 하자 하는 움직임이 확실해졌죠. 이제는 미국 눈치본이라고 대놓고는 못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판도라 뚜껑 열어보니까 확실히 뚜껑 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다 달러는 앞으로 점점 더 약세에 빠지겠네, 안 쓰겠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의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열차게 아무도 그 달러에 대항을 못하게 지금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나라들이 달러 자본에 이렇게 종속돼 있을 때 어떻게든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건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면서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인플레도 어느 정도 조금 잡히는 것 같고 여기서 연준이 계속 급하게 끌어올려 가지고 뭐 저기 전 세계한테 왜 이렇게 미국 니네는 과민 반응해가지고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다 요동치면서 터지게 만드냐 하고 민심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살짝 동결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일본이 카미카제 태풍을 띄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오르게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야 전 세계가 다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알잖아요. 환율이 갑자기 9월 들어서 10월까지 환율이 갑자기 또 요동치고 모든 저기 회사채 금리, 대출 금리 다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껄떡껄떡 넘어갈 쓰러지려고 하면서 전부 다 뭡니까? 달러만 바라보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더 지금 바람 잡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에서 반항을 한 건 좋아. 그런데 그 반항 때문에 미국은 더 강하게 니들 한번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라. 브릭스 같은 뭐 브릭스 달러 같은 소리 하네 하고 강하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확률은 더 높아졌다. 금융위기가 올 확률은.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 브릭스는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변수가 많아졌다 해서 시즌4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즌4의 매운맛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3일 밤부터 우리 시간으로 10월 4일 낮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본이 지금 이 작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연방은행 총재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그동안은 비둘기파라고 생각됐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점점 더 미국의 금리를 장기채 금리를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한입같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라는 매파적 언사들을 일제히 내놓으면서 그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우리 우먼 파워 로레타 총리, 미셸 보어먼 총리, 또 뭐 예전에는 매파라고 여겼던 뭐 사람,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뭐 마이클 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 한 목소리로 아니 왜들 이러는 거야? 지금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더 오르죠. 근데 이 사람들만 얘기했습니까? 저번 영상에서 보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뭐 이제 뭐 블랙핑크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도 나와가지고 그럼 5% 간다 얘기하고 뭐 제이미 다이먼 7% 간다 얘기하고 레이달료도 나와가지고 뭐 5.5% 가지 않겠냐 뭐 얘기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장을 봅니다.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날 밤에 뭐가 나왔냐면 졸트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용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막 2배로 막 껑충 뛰어서 나와가지고 심지어
지난 2달에 어떤 자기들이 조사했던 결과도 다 상방으로 크게 수정합니다. 너무 막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를 앞으로 더 높이 더 오래 higher for longer,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구나,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장기채 금리가 더 오르게 됩니다. 결국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날 한때 4.8%를 찍기도 했었죠. 이로써 시장은 지난 약 보름간에 걸쳐서 열심히 사냥개지들이 이렇게 쭉 지저대고 일본이 이렇게 쭉 협조해주면서 10월 4일까지 향후 야 장기채 금리 오르는 거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진짜 오를 수 있어, 연준 저기 엄포가 장난이 아니야 하면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 모든 참가자들한테 깊숙이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만 봤을 때 4.0을 넘는다고? 4.25 넘는다고? 에이, 여기서부터는 일시적인 수급 뭐 어떤 효과지. 그때 실제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한 것도 제가 소개시켜줬죠. 일시적인 수급 현상 때문에 오는 거다. 내려가게 돼 있다. 이때부터 8월 말 9월 한 달 동안 9월 초까지 지금 사야 될 때다. 채권들 뭐 많이들 뭐 TMF 많이 사고 그런데 더 올라가죠. 장난 아닌가 봐. 4.5에서는 여기서는 안 돼. 어이? 더 올라가죠. 사냥개들이 얼발 지져서 4.75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는 아무리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 더 떨어진대 하면서. 그리고 계속 4.75까지 갔는데도 5% 간대더라야. 그렇게 상방을 더 열어두게 되는 거죠. 덕분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채권 트레이더 박 차장님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네, 예전에 8월 20일 날 제가 만들었던 영상 제목이 이거였죠. 헝다 파산가 레리 서머스와 채권 트레이더 박 차장님. 이때 박 차장님의 고민이 뭐였나요?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일이 없는데 자꾸 오르네. 그럼 여기서부터 채권 다 사라고 매수해야 되나? 근데 뭐 레리 서머스부터 해서 신용평가사들 나가고 막 더 올릴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사야 되나?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나? TMF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나? 너무 고민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 보름 동안 쫙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시장에는 이제 야, 뭐 지금 문제가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대.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우리 박 차장님은 이제 마음이 차라리 홀가분하죠. 사람들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채권 더 떨어진대 하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초췌하네요. 이날 이제 10월 4일날 제가 낮에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 되었다. 이런 지금까지 앞에 길게 얘기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맨 서두에 얘기했던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한 번쯤은 쉬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쉬어줄 거냐. 정책적으로 일본 그 중앙은행 수장인 우에다가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일본의 그 재무성에서 다나카, 소나카, 게나카 등이 나와가지고 맨날 입 털면서 일본 10년물 금리를 속도 조절을 하죠. 아니면 소극적인 엔화 약세 속도 조절을 하고 위에 기사들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처럼 미국도 아마 슬슬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흉내내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그 영상 말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우에다한테 로열티 아마 지급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에다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김 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했었죠. 그러면서 옐런이 그때부터 슬슬 튀어나오는 거 보고 잠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데 하고 좀 시장 달래는 모습 보고 김 뺄 것 같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10월 3일 밤이 됩니다. 이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월 3일 밤 11시 넘어가지고 은시장에서 또 이렇게 변동이 오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신호가 와요.
오늘 2부로 만들까? 자, 은 선물 가격인데요. 여기 지금 이 까만 선 보이시죠? 제가 나름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큰 걸림돌이 되겠다고 이제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은 가격을 억지로 이때부터 끌어내리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언제부터 끌어내립니까? 9월 25일부터 연휴 시작 전에 확실하게 달러 강세를 밀어붙여야겠다 하니까 셧다운 되기 전에 다들 미국 셧다운 된대 하면서 금은시장으로 달러 팔고 들어오면서 달러가 약세에 빠질까봐 일부러 이때부터 여기 오지 아무것도 없어 하고 지금 술 먹고 옷통 벗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죠. 문신 보여주면서 여기 들어오면 다 손해만 본다 하고 쭉쭉 끌어내리는데 이날 이제 셧다운 된대 하고 이날 쭉 올라왔는데 이거 다 그냥 끌어내리죠. 이날이 9월 29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30일도 끌어내리고 계속 요 밑으로. 근데 아무리 끌어내려도 지금 뭡니까? 여기 피보나치 딱 걸림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금 은이 떨어지는 거 이 작전에 의해서 떨어뜨린 거였던 바닥이라고 일단 봐야겠죠. 1차 바닥. 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고 이제 1차 바닥에서 이렇게 튕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10월 4일날 10월 4일날 밤 9시부터 또 한번 또 쭉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또 살짝 뜨려고 하면 또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이 밑바닥에다가 계속 잡아둡니다. 언제까지 잡아두나요? 지금 보면 어제 밤 9시까지 잡아뒀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잡아뒀는데 이때부터는 좀 못 잡아두네요. 어제 시장이 빵 뜨면서 이제 조금 못 잡아두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어떤 작전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또 한번 또 너무 크게 훼손되면서 달러가 심하게 약세에 빠질까 걱정이 된다 하면은 미리부터 은시장 조작하면서 금은시장에서 일단 가격 후려치기가 항상 먼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알림이 저한테 딱 오면 저는 그 당시 어떤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뭔가 또 작전 하나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여겨보게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제 금은 시리즈 보시면요. 아직도 여기 차트 남아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요. 러시아부터 이제 확실하게 죽여놔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문제가 뭡니까? 나중에 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그걸로 이제 장난질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축통화 패권에. 그러니까 러시아 금 거래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 금 시장을 전 세계 어떤 금 거래하는 그 선물 상품이 저기 뭐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딱 보니까 이때부터 쭉쭉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얘네들 뭐 작전 하려고 하는구나. 보죠. 근데 엄청나게 떨어뜨리더라 이거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딱 봤더니 이날 깜짝 발표를 이렇게 미리 선제 작업을 해갖고 금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 G7 회의가 그때 열리는데 6월 26일날 거기서 러시아의 금도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못 되도록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키듯이 러시아 금 거래도 상품 선물 거래소 뉴욕이나 영국에서 다 퇴출시킨다는 선언을 G7이 모여서 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러시아가 이제 금 거래 시장에서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금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수요 공급에 큰 손으로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하면 왜 조작을 하냐면은 달러 강세를 훼손시키는 거죠. 자기들 루브라 가치는 지키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금 수요를 자기들이 딱 조절을 해버리면 공급을 조절을 해버리면 금은 가격이 확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야 금은 가격 오른다고 오르면서 자동적으로 달러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대부분 반대로 가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약세에 빠지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미리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G7이 모여가지고 러시아 금을 전 세계 그 금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우리 시장에서 내쫓아버리자. G7 회의가 이날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날 하루 만에 뭐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겠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날 모여서 이제 발표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금은시장에 이렇게 조작이 들어간 거를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금시장에서도 그러고 아직도 금은 시리즈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 노인네야 날 새라. 끊어가면서 챕터별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저 욕하지 마시고. 금시장입니다. 금도 똑같죠. 은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끌어내림 보세요. 이때부터 쫙쫙쫙 하고 뭔 일이야 한데 계속 잡아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금 퇴출되고 나서도 계속 잡아내립니다. 금이 러시아에서 이 선물 시장에 이제 출입을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그만큼 러시아가 빠져나간 만큼 금 공급이 줄어들겠네? 야, 그러면은 금이 더 귀해지니까 가격이 오를 기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도 끌어내리고 이때 신문기사들 제가 그 금은 시리즈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쪽에 트레이더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서 뒷돈 받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 러시아가 공급자가 사라졌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절대 오르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 안 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여기에 투기 세력 못 들어오게 언론질을 하는 거 제가 기사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쭉 그걸 보고 기축통화 관점에서 금은이 진짜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금은시장에서 뭔가 큰 변화가 온다. 그럼 또 뭔가 장난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거 오기 전에 시장이 밑밥 작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 말이 꼭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지금 아까 차트 보니까 10월 4일부터 해가지고 5일, 6일까지 엊그제까지 한 2, 3일 동안 계속 은시장을 억누릅니다. 그 한계, 그 바닥, 피보나치 거기까지 밟아대죠. 지진 밟기가. 이렇게 밟아 놓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한번 이 긴 빼기 작전.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데 그거 빼면은 달러 강세도 한번 쉬어가겠죠. 근데 너무 급하게 달러 강세가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번 달러 엄청나게 팔고 막 차익 실현해야겠네. 너무 급하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불 살려놨는데 달러 강세가 훅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금은시장을 막 밟아놔가지고 그리 못 들어오게 저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달러가 약해지되 많이는 안 약해지게 일단 이 금은시장 작업부터 처음에 들어가는 거에 나오는 겁니다. 10월 4일부터. 그리고 이날 10월 4일날 밤에 어떤 경제지표가 나왔냐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그 전날 나온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고용 형편없다 지금 지금 다들 사람도 안 구하고 새롭게 사람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고용이 반토막이 나는 식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혀 그 전날하고 완전 다르게 그런데 동시에 또 이날 유가도 무섭게 꺾입니다. 유가가 꺾이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유가가 계속 올라서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도 더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걱정을 확 덜어주게 되죠. 그럼 그렇지 뭐 인플레 여기서 더 안 올라가 잘 잡힐 거야 그런 걱정을 덜어주고 또한 지금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고용시장 완전히 식었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금리 막 올릴 일도 없고요.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게 되죠.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전날까지 너무 급하게 막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해갖고 올라가지고 미국도 어디선가 빵빵 터지겠는데 했던 그런 우려를 한번 싹 식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이날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한시간 봉으로 본 겁니다. 한시간 봉으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 금리가요. 이때가 10월 4일 날 낮 3시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쭉쭉쭉쭉 떨어지고 그날 이제 뭐 저기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야 우리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 지금 뭐 시장 확 둔화되고 있어. 그래? 그러면 금리도 더 오를 일이 없겠네. 유가도 뚝뚝 이때부터 떨어지고 있어. 다시. 아유 뭐 유가 100달러 간다더니 다 뻥이네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냄비가 끓어 넘치려다가 한번 싹 식죠. 그러면서 4.75 위로 은대는데 4.75 밑으로 지금 가라앉습니다. 맞죠? 보이시나요? 시간봉으로 4.75 밑으로 김 한번 쭉 빼는 거죠. 빼가지고 4.75 올리려다가 4.75에 부딪히고 또 더 오를 일 없겠는데 괜찮겠는데 안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 안도감이 퍼지죠. 이때까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뭐 고용 통계 뭐 지금 뭐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까지는 거의 이렇게 잘 신뢰를 안 하고 유심하게 지켜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 되면 또 우리가 좀 통계 잘못 냈냐고 이렇게 수정되는데 그 수정되는 그 폭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랬다 저랬다 수정이 되니까 뭐 그 기억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지표들이 결국은 이 기축통화를 지켜내기 위한 자기들 흐름대로 도움이 되는가만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도움되는 식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서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가 좋고 고용이 안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계속 higher for longer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되고 국채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상태에서 전부 다 빵빵 알아서들 터져서 망가져라. 그런 걸 도와주는 쪽으로 계속 나오는가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죠. 원래 ADP라는 이 회사가 미슐랭 아세요? 미슐랭? 미슐랭 맛집 저기 뭐 유명한 저기 뭐 음식점 가면은 전 세계의 어떤 유명 맛집 미슐랭 걔네들이 맛 평가해가지고 여기는 미슐랭 스타 1, 뭐 미슐랭 스타 2 굉장히 좋은 뭐 음식점이다 해서 딱 그 세계적으로 우리 네이버 맛집 표시하는 거를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권위 있게 맛집 표시를 하죠 미슐랭이.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거거든요. 미슐랭이 뭐냐면 그 프랑스인가 뭐 미쉐린 타이어가 프랑스 건가? 미쉐린 타이어 있죠? 타이어 회사에서 각 그 지점에서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갈러 이제 손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타이어 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릴 때 심심하니까 보라고 자기들이 브로셔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KTX 타면은 뭐 거기 KTX 만든 잡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그 동네에 맛집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맛집 뭐가 있다 소개해 주는 거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미슐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점점 유명해졌던 거죠, 옛날에. 그래서 야, 뭐 그때는 뭐 네이버 맛집 그런 게 아직 거기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미슐랭 맛집이 이거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겁니다. 여기 봐봐. 저 그 지역 모든 맛집 유럽 전체 맛집을 지점마다 다 타이어 지점마다 다 찍어놨다니까. 그거 믿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가면서 지들이 맛에 대해 뭘 안다고 타이어나 갈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뭐 서울에 유명한데 저 비싼데 미슐랭 맛집 가보면 정말 그렇게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네 순댓국보다 맛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궁금해서요. 제 입맛에 이 시장 순댓국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존재한다고? 서울에? 서울 애들 뻥도 그런다는 거죠. 근데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길게 하고 오늘 2부로 나눠서 합시다. 연휴 기간 하나씩 들던지 하세요. 왜 이러지? 제가 봐도 좀 저는 긴장감이 없네요. 너무한 놈 같아요.
미슐랭 맛집이 그런 것처럼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지금 나오는 이 민간 얘네들도 ADP 회사가 무슨 그 기업들 뭐 회계나 뭐 어떤 통계 뭐 솔루션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다 여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 사정을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자기들이 다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슐랭이 맛집 브로셔 내온 것처럼 기업들이 어떤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고용 상태가 어떤가를 자기들 전문도 아닌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한 번씩 보라고 그거를 내놨는데, 그게 이제 유명해져 갖고 미국 노동부 같이 공식력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민간 회사인데 이렇게 고용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신빙성도 많이 떨어지고, 요새 와서는 이렇게 막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전혀 반대되는 어떤, 얘네들이 조사하는 방식도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죠. 지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게 아닌데 뭐들어 돈 들여 고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랑 올라가던 달러가 한 번 이렇게 김이 빠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 아유, 정말. 징그러워.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이거 저기 설레발 치는 게 제일, 지금 쭉 올라가는 게 설레발 치는 힘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투기 세력들이 미리부터 이제 오른다 바람 넣으면서 자기들끼리 올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효과가 제일 큰데, 원래는 90달러쯤에서 사람들 한번 모아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싫다, 조금 더 유가 올려갖고 도움받고 싶다 하는 게 러시아였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때 갑자기 디젤유랑 휘발유 갑자기 자기네 안에 뭐 문제 있다, 수출 못하겠다, 딱 90 되니까 그거 한번 띄웁니다. 더 올리고 싶다는 거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려다가 그래? 그런 소식이 있어? 하면서 모이죠. 그리고 기억들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90에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러시아가 발표하면서 딱 머물 때, 이때 뭐 골드만삭스는 옛날부터 펌프질 했지만 JP모건부터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다 뭐 100달러 간다 전부 이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갈 수밖에 없다 하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빠바방 뜨죠. 이때까지 9월 28일까지 사방에서 그렇게 떠들 때는 뭡니까? 관심 없던 애들도 90달러가 어느덧 갔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힘 있는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면 그럼 나도 좀 들어와서 재미 좀 볼까? 설거지 시키려고 사람 모으는 거죠. 항상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죠. 우리나라 시장이든 외국 시장이든 이 쭉 자기가 지켜봤는데 이런 흐름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뭔가 여기쯤에 한번 털어야 되는데, 아무튼 딱 정체기가 왔을 때 갑자기 굵직굵직한 애들이 나와갖고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뭔가 대단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마지막 한번 끌어 모아서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겠다, 설거지 인원 모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지없이 떨어지죠.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움직임들을 쭉 보면서 그때그때 뭔 소식 왔대 하지 말고 미리부터 이게 여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충 감을 잡고 있다가, 아 지금 또 저기 불쌍한 애들 모으는구나, 감이 좀 와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딱 모여갖고 95 찍자마자 털어버리죠. 아주 무섭게 텁니다. 그동안 제대로 못 털었던 거 여기서부터 다 털어버렸죠. 털었는데 여기서 딱 막혔네요. 이게 지금 뭔 선입니까? 빨간 선이 예전에 이 중요한 어떤 그 지지선 저항선으로 봤던 81.53 여기서 한번 딱 걸렸네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어쨌든 ADP 미슐랭 맛집 뭐 고무줄 고용 보고서에 또 마침 또 유가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내는 움직임까지 설거지 타임까지 겹치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이런 식이면은 금리 계속 올릴 게 없고 지금 좀 안정되면서 떨어져야겠네요 하면서 시장은 이날 하루 환호하게 되죠. 또 덕분에. 그래서 10월 4일 밤이죠. 이때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기울기가 너무 급한데 이거 좀 안 좋은데 무섭게 오르던 것이 이날 밤에 4.8 4점 얼마야? 고점이 4.88까지 한번 찍고요. 4.88까지 찍고 스톱 너무 심해하고 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죠? ADP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좀 내려가서 안정이 한번 김이 빠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김이 빠져도 결국은 5일선 밑으로 안 내려가죠.